김정호 교수님 발제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강하게 주장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선명해져서 아무튼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이쪽으로 읽은 것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순환 출자가 왜 문제가 없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정리를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일단 먼저 일단 동의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의도적으로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들었던 생각들 완전하게 말하자면 설득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의도적으로 의문들을 좀 제기해봤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가공자본을 가지고 이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출자를 한 것 자체로부터 이미 장부상 합친 자본하고 그런 괴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출자 총액 제한, 출자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순환 출자만 따로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1%, 99%, 아까 100% 말씀하셨는데 적은 지분으로 기업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에 현대든 아니면 삼성이든 삼성그룹 전체든 그걸 아주 큰 한 기업으로 봤을 때 그러면 총수나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 토탈 지분이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체, 예를 들어서 그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 주장이 가능할 텐데 거기에 대해 갖고 실은 그게 왜 출자를 해가면서 더 커졌고 그런 과정에서 왜 한편으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차등 의결권이라는 해외의 제도가 사실은 순환 출자가 가지는 말하자면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출자를 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1인 1표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인 1표 제도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자신이 가진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 경제학적 유인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굉장히 제대로 된 투표를 그리고 투표자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하는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유인이 있거나 혹은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을 더했을 때 표의 숫자가 변화해야 말하자면 제대로 된 후보를 고를 때 말하자면 투표 수가 늘어나고 예컨대 혹은 그걸 잘못했을 때는 줄어들고 그런 구조가 있어야 사실은 경제적 유인으로서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으려는 유인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민주주의 1인 1표라는 게 오히려 경제적 유인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일주가 여러 표 내지는 그런 걸 가지는 것도 한 주가 어떤 면에서 그것의 경영과 거기에 더 많은 정보와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걸 가지는 게 어쩌면 더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훨씬 우월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은 사실 전문 경영인하고 김정 교수님께서 여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너하고 가장 큰 차이가 오너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주인 대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 경우에는 주인 대리 문제가 있고 전문 경영인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자기 성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나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나오는 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내지는 5%든 그걸 가지고 100% 지배를 할 때
사실은 1%만큼만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또 그걸 거꾸로 보면 자기가 지배는 하지만 소유는 적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문 경영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 바로 그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물론 지금 이제 우리 현재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위해서 자기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너들이 그걸 자기 것이라 여기고 오히려 너무 독단적으로 경영해서 문제지, 그걸 단기적인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제도 자체를 평가할 때 그럴 가능성은 또 없는 것인지, 특히나 다단계 출자라든가 그랬을 때 다단계 출자하고 순환자, 이게 여러 번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사람도 약간 무책임하게 자기 단기적으로 그걸 추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기업 지배구조,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김영우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는 다양한 규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컨대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만들지 말라, 이건 안 된다는 그런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좋아할지 꾸준히 시장에서 꾸준히 테스트해 왔다면, 그런 규제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그때 나타난 모양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적용된 모양은 최적이라고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순환 출자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말하자면 최적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거고, 그걸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텐데, 새롭게 진화해 가도록, 그렇다면 그건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어떤 식의 정책이 필요할지, 그런 데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사족 같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투자의 용이성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조금 또 하나 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말할 때 투자가 용이하냐 그렇지 않느냐, 용이하게 해주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그 투자가 지속 가능한가, 그런 문제가 또 여전히 하나 더 검토될 기준으로 좀 이렇게 되어봐야, 물론 뭐 이게 바로 순환 출자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다룰 때 그것도 또 같이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컨대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춰서 화폐 신용을 인위적으로 창출해서, 그러면 실제 저축보다 말하는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기업가들은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기가 쉬운 줄로 착각을 쉽고, 그렇게 되면 과잉이나 과호 투자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용이성 더하기,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아차의 성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회피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이제 쌍용차 경우를 보면 쌍용차는 실패했는데, 그래서 순환 출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또 그래서 투자 용이성 더하기 따져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게 성공한 투자도 쉽게 해주지만 혹시 잘못된 투자도 또 동시에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라든가 여기 설명하는데, 그런 순환 출자나 출자 이런 것들을
이 가진 여러 지적 잘 하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저기 순환 출자를 갑자기 이 정치권에서 금지해가지고 무슨 뭐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그것들이 흔히 순환 출자가 가지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게 말하자면 제대로 된 최적의 기업 지배 구조를 찾아가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좀 가중시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